이 당시 소현세자가 그 청나라에 있을 때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담 샬이 되겠습니다. 이 아담 샬이라는 사람은 카톨릭 예수회의 그 신부로서 마테오 리치,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천문과 역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들어왔던 마테오 리치의 그런 어떤 책들 전해주고 소현세자에게 전해준 사람이 아담 샬이 되겠습니다. 월식을 예측한다든지 천문학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과학이었고, 왕권을 확립하고 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천문학이었습니다. 또 대포, 서양의 대포를 주조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였는데요. 아담 샬은 청나라의 천문대장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를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아담 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소현세자가 잠시 그 북경에 가 있게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소현세자와 교류하면서 과학과 서양의 과학, 그 다음에 개방적인 사고들을 많이 전달해주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담 샬은 반역죄로 이제 탄핵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아담 샬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서양의 과학 기기라든지 문물들을 조선에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발전의 계기로 삼았더라면 우리가 일본에게 그렇게 나라를 빼앗겼을까라는 정말 아쉬운 대목이 되겠는데요. 인조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목이 너무 못난 인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44년에 이제 청이 명을 이제 멸망을 시켰고요. 세조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열흘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경을 얻기 전 두 나라 청하고 조선은 서로 의심하여 꺼리는 마음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사가 이미 정해졌으니 피차가 서로를 신의로서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인질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소현세자를 귀국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645년 2월에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영구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리학 외에 천주교 등 새로운 사상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국제 정세를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즉 눈앞에서 그 조선이 사대하던 그 명이 눈앞에서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이제 명분은 약하지만 이 실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깨닫는 그런 국제정세를 익혔던 소현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국제정세는 명분이 아닌 힘이라는 현실 인식을 한 소현세자가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현세자가 나라를 통치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인조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러한 것을 오랑캐에게 정신이 팔린 증거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4월 23일에 소현세자는 2달여 만에 학질,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서 그때 어이였던 이형익이 침을 놓아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3일 후에 이 소현세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정말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형익이라는 사람은 궁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왔냐? 인조의 그 후궁이었던 소용조 씨의 추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소용조 씨가 얼마나 소현세자와 서현세자 빈을 그 험담을 했는지는 조선 왕조 실록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소현세자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면 보세요. 붉은색이 명나라의 영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나라의 영역은 지금의 중국의 땅보다도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영역이 요 색깔인데요. 이렇게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대를 하던 명도 없어져 버린 그 상황인데도 아직도 이러한 국제 정세를 잘 모르고 계속 청을 오랑캐라고 무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봐서도 보세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부터 점점 식민지가 이제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그 다음에 이후에 영국이 이렇게 차지를 하면서 1800년대에 와서는 식민지가 전 세계의 아시아, 아프리카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세히 본다면 1492년에 이렇게 이제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스페인이 파워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요. 1600년대가 되면 터키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세력 확장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고요. 1660년, 그러니까 바로 딱 인조와 소현세자가 있던 시기에 또 이런 세력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흐름들을 깨달은 소현세자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계속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후에 전 세계가 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그러한 역동이 시작이 될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645년의 기사입니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소현세자의 졸곡제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심량에 있을 때 단확을 발라서 단장하고 붉은색 칠을 하고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경작을 해서 무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상이, 임금이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오히려 기특하다고 생각 안 하고 불평을 했답니다. 그런데 상의 행희, 그러니까 임금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죠. 조소용은 전일부터 세자 및 세자빈과 본디 서로 좋지 않았던 터라 밤낮으로 상의 앞에서 참소하여 세자 내외에게 죄악을 얽어 만들어서, 이게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얽어 만들어서 저주를 했다느니 대역 부도의 행위를 했다느니 하는 말로 빈궁을 무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3일 만이죠. 3일 만에 죽었는데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조실록에 온 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목멱으로, 검은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을 지경으로 거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그 조선 왕조 내내 독살의 그 의심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왕조실록에 독살로 의심된다라고 나와 있는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인들은 아는 자가 없었고 상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독살에 인조가 가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혹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혹들을 본다면요. 일단 시의, 어이죠. 어이 이형익을 옹호를 했어요. 보통 왕실에서 뭐 임금이나 세자가 죽으면 그 어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든가 유배를 보내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역사에서, 조선 역사에서 최고의 어이라고 하는 허준조차도 나중에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현세자에게 침을 놓았던 이형익을 오히려 인조가 옹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았듯이 독살의 그런 신체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그런데 장례조차 인조가 간소화를 시켜버립니다. 그
시신을 넣는 그 관을 제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구라고 낮추어서 부르고, 보통 임금이 죽으면 그 릉이라고, 묘를 릉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자들이 죽으면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원을 그냥 묘라고 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세자가 죽었으면 3년 복을 해야 되는데 1년 복으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야 너무 길다 12일로 줄이고 마침내는 7일로 줄여버려서 그 복을 벗게 하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소현 세자가 세자였는데 그 세자가 죽으면 그 아들에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손 아들 석철이 있었는데 이 석철을 폐위를 시키고 오히려 누구를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왕실에서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책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저주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현세자와 소현세자 빈의 그 궁녀들을 아주 잔혹하게 고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현세자 빈, 소현세자는 이미 죽게 되고요. 그 이후에 며느리인 소현세자 빈, 강빈의 친정 형제들을 유배를 보내고 그 오빠와 남동생은 장형을 해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고요. 또 소현세자 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조의 그 수라상 전복에다가 독을 탔다라고 하면서 소현세자 빈을 그 폐출을 시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미 강빈의 경우 후원 별당에 감금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1646년 그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폐출을 시키고 그날로 사약을 내려서 사살을 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고 1647년이 되면 소현세자 빈의 어머니, 그러니까 인조로서는 사돈이 되는 거죠. 사돈을 죽여버리고요. 또 그 남은 강빈의 그 형제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것은 인조의 손자, 3명의 손자, 이 석철을 포함해서 그 손자 셋을 다 제주도 그 가장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는데요. 그 다음 해에 석철과 성린은 또 사망을 하게 되고요. 석철과 성린을 사망한 것에 책임을 물어서 제주도에 같이 갔던 나인인 옥진을 고문을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소현세자 빈의 궁녀들을 고문을 해가지고 소현세자 빈이 여러 가지 궁을 저주했다든지 임금을 죽이려 했다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백을 하라고 모진 고문을 했는데 10명의 나인이 고문을 받아서 그 중에 7명이나 죽을 정도로 얼마나 그 고문이 혹독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도 소현세자 빈이 그런 일을 꾸몄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현세자 빈에 대한 이런 궁녀들의 충성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이러한 그 저주 사건이나 독살 사건이 얼마나 조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소현세자 빈을 보면, 자, 남편은 이미 그 독살의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본인도 사약을 받고 죽고, 아버지는 이미 그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어머니를 또 죽였잖아요. 어머니 죽인 다음에 이 강석기의 무덤을 파서 시신을 훼손을 하는 그런 부관 참시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즉 인조의 손자가 되겠죠. 손자, 첫째 손자 석철, 그 다음에 둘째 손자 성린은 다 제주도에 유배 가서 죽게 되고요. 막내인 경안군인 석견만 살아남아서 이 이후에 이 후손들이 나중에 숙종 때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까지 사돈까지 다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이 인조라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아주 그 악한 그런 임금이 누구냐, 혼군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고종을 이야기하고요.
또 임진왜란, 그 피해가 막심했던 그 전쟁 임진왜란 때 한양 도성과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선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인조도 그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해악을 끼친 인물이 바로 이 인조가 아닌가. 또 기록에, 인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실록에서 유일하게 개새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인조는 이 며느리인 소현세자 빈을 개 구자, 그 다음에 병아리 추자를 써가지고 개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 인조가 자기의 며느리인 소현세자 빈에게 구추,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왕조실록에 유일하게 이러한 표현이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인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을 표현을 했던 못난 임금, 못난 지도자, 우리가 인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조도 왜 이렇게 했을까? 인조라는 사람은 인조 반정, 광해군을 중립 외교를 펼쳤던 사람이잖아요. 그 광해군을 반정으로 몰아내고 등극을 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좀 결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굴욕적이었던 삼전도의 굴욕,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찢는 이 삼전도 굴욕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아주 실추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그런 자존감이 낮고 이런 정통성이 결함되어 있는 이런 인조가 있었는데, 소현세자 자신의 아들이 청나라로 끌려가서 처음엔 슬펐단 말이죠. 근데 청나라로 끌려간 소현세자가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끌려간 조선 사람들을 환속을 했다라든지, 또 점점 10년간의 재산이 축적이 되어서 잘하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얘기가 들리면서 점점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이런 굴욕을 안겨주었던 청나라에 대한 엄청난 반청의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청의 문물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세자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조의 부인인, 첫 번째 부인인 인열왕후 한씨 같은 이러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왕실에 큰 어른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열왕후 한씨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어른이 없고 오히려 귀인 조씨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인조에게 소현세자 아들과 며느리를 이간질시키는 이러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제 귀인 조씨는 패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현세자와 소현세자 빈이 비극을 맞이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718년 숙종 때에 와서 강빈의 옥사를 언급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신원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현세자의 손자였던 임창군 자손이 그나마 맥을 잇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현세자 빈의 아버지였던 강석기의 경우는 어진 재상으로서 많은 어진 일을 행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고요. 또 소현세자 사당이 너무 외롭다, 혼자 있는 것이라고 숙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회빈, 그냥 강빈이라고만 불렀는데 민회빈,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라는 민회라는 그 이름을 주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이 선시도감을 설치를 해가지고 소현세자와 이 소현세자 빈은 아버지 강석기가 이제 살고 있었던 지금의 광명시의 그 무덤을 그냥 집안 무덤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현세자의 묘와 같이 합장을 하자라고 천장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 묘소를 파하고 제시를 고치는 일은 아주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합치지 말자. 그래서 천묘, 묘를 이렇게 천장을 하는 것을 폐하고 그냥 복묘, 묘를 다시 잘 만드는 그런 도감을 설치해서 정자각을 건축해서 소현세자 빈의 묘를 잘 마련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종 때에 와서는 수의군 40명을 그 소현세자 빈의 무덤에다가 파견을 했고요. 영조는 그 소현세자의 자손에게 전지 50결을 지급하고 정조의 경우는 직접 소현세자 빈 무덤을 찾아가서 친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때에 와서는 민회묘를 민회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영회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적 제357호로 광명영회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노은사동의 금천강씨 선산에 지금 모셔져 있는데요. 그 영원히 그리워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 정조가 친제를 지냈다는 사실이 이렇게 현판으로 남아 있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 인물들을 선양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회빈 강씨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여성상, 그리고 그 민회빈 강씨뿐만이 아니라 소현세자 의 그런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또 여성의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준 민회빈 강씨를 기억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방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지도자의 상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